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박경추입니다. 미투 운동이 2달째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미투 음모론, 여기에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성들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라는 이른바 펜스 룰까지 등장하면서 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미투 운동의 양상,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미투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이었죠. 이 서지현 검사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한 미투 운동, 벌써 2달째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그래도 많이 달라졌죠, 남인순 의원님? 예, 지금 굉장히 이게 미투 운동이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네. 거의 미투 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하거나 해결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 사회나 아니면은 정부, 정치권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단 지금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네. 그런 이제 그 성폭력의 경우에 그냥 가해자도 그대로 있고 피해자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참 피해자들이 떠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면 교수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강의 배치를 그렇죠. 중단시키죠. 또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공천을 받을 예정자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공천도 배제하겠다. 이런 원칙이나 방향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죠. 손수호 변호사님도 네. 좀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이제 모여서 이제 그 교류하는 장소에서도 예전에는 좀 그냥 통용되던 것들도 네. 그냥 불쾌하다 정도로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는 농담이 다른 사람에게는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더 강하게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성 입장에서 변화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거 무조건 피하자. 그래서 이제 배제로 나오는 그런 네. 좀 그 뭐랄까 부정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혼란스러움입니다.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남성들이 또 꽤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성찰적 반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장난 내지는 관심의 표현, 호감의 표현이었던 그런 행동들이 지금까지 내지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어떤 과정의 변화, 이제 이런 어떤 긍정적인 변화까지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소가 균형을 맞추려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네. 모습인 것 같아서 물론 뭐 부작용도 있고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남녀 간의 갈등 또는 이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좀 균형을 잘 잡아줘서 이 위계 질서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성폭력 이걸 또 벗어난 어떤 폭력과 위계 간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사회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성범죄 관련 사건이 나타나면 한번 이슈가 됐다가 금방 사그러들고 또 범죄가 나타나면 또 이슈가 됐다 사그러들고 보통 이런 양상인데 이번 미투 운동은 조금 다른 것 같죠? 그 양상, 전개되는 양상이요. 그 개념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네. 첫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새로운 나로 탄생한다. 그런 내가 함께 모여서 조직화된다. 그래서 이제 연대하는 모습들, 여성들끼리 그다음에 동조하는 남성들과의 어떤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미투는 일종의 혁명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데 이런 어떤 그 이제 구조적 변화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런 면에서 정말 미투는 혁명적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신학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고백하는 것 자체로도 좀 개인한테는 치유 효과가 있나요? 원래 이제 PTSD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는 이 피해자가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피해자 또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악몽에도 시달리고
외출도 못하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이 내담자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용기를 내서 발언을 했을 때 그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 고통스러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움직임의 하나로서 내가 지지를 하고 있고 변화에 동참하고자 발언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라면 오히려는 이것은 정말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되고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될 수도 있어서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더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함께 변해주는 게 이분들을 위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실 말하기가요 네.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이제 성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사회가 주목을 안 해줬어요. 말씀하신 대로 듣기가 없었어요. 듣기와 공감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미투 운동은 사실 듣기와 공감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반응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그 이전과 굉장히 다른 차이가 이번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제 좀 걱정되는 현상이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그러니까 신상 털기, 그다음에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최근 그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안희정 그 전 충남지사에게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한 김지은 씨 사례만 봐도 그런데 이 문제는 근데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전 남성적 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피해자의 상황보다는 이제 가해자의 상황하고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남성들의 그 이제 인식 네. 이런 것들 그게 결국은 이 남성이 지금까지 주도했던 관계 저희가 그걸 이제 과부장적 관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게 그 위협받고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방어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네. 특히 뭐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좋은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했던 거 아니냐.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일도 나왔었죠. 있었고요. 또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뭔가 본인이 노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 거 아니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도 글도 있는데. 올라오고요. 이게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이런 그 추문이 나오면 믿을 수 없다. 또는 믿기 싫다. 뭐 그럴 리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과거부터 좀 돌아보면 뭔가 여성이 기회를 제공했겠지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뭔가 동기를 유발시킨 거 아니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그동안 오랜 기간 남성들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성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뭔가 숨겨져 있는 뭐 뒷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2차 피해가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피해는 네. 뭐 이번에 이제 더 많이 공론화가 됐지만 그동안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정말 가장 힘든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그 연구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예를 들면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뭐 이건 화관이다 네.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이 70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빨리 둘이서 합의를 해라. 좋게 합의해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한다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는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피해자에서 갑자기 역고소를 당하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아무런 주변의 지지도 못 받고 법적인 지지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자기가 그 고소를 해서 싸우려면 정말 자기의 그 인생을 걸어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대도 다 걸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폭로가 나오게 된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꽃뱀 아니야? 불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입으로 진정성을 갖고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 개인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폭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문화가 피해자 너 하나가 몸을 잘못 눌려서라던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졌다라는 비난이 더 문화에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보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입만 막으면 그냥 모두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거의 내용도 보면 아 이렇게 우리가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좀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회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예. 사실 문화의 문제이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우리 법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법에 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 피해자가 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그러니까 다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은 어떤 판정 기준이나 수사 또 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했느냐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저는 바꿔야 될 제도 중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런 허점이 있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계속 이거를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근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말씀하시죠. 가부장제 그러면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남성이 원하는 건 여성이 들어줘야 된다. 이제 남성 중심적인 어떤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뭐 피해자 자체를 그 뭐 이렇게 네가 원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네가 결국 자연스럽게 들어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가부장적 사회 구조가 인간관계가 여전히 반영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 의원님이 그 물리적 저항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나오는 그 양상들을 보면 꼭 물리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떤 위계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경우가 재판으로 가면은 고려는 별로 안 되나요? 조금 전에 남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강간죄의 그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폭행 협박인데요. 상대방이 저항을 아예 하지 못했거나 또는 저항을 현저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따지다 보니까 결국 저항을 했느냐, 뭐 어느 정도 심리 상태였느냐, 아니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데 왜 안 질렀느냐 등등을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가장 높은 수준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 다음은 무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수준으로 문제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위계 그리고 위력에 의한 간음죄인데요. 그전 아주 이렇게 높은 정도의 폭행 협박은 아니지만 이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 어떤 조문을 적용할지를 따지는 순간에도 벌써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또 어떻게 저항했는지 정도를 따져야만 하는 논리적인 그런 구조에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점은 현행 법에서 현행 법 체계에 따르자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피해자들이 이제 고백을 하면은 그 피해 고백에 대해서 자꾸 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게 좀 왜곡되게 기억을 할 수도 있다면서요. 피해자도 왜곡되게 기억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그게 뭐 소리를 지르거나 왜 저항하지 못했느냐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나오지 않았느냐 또는 왜 그게 사회나 반복이 되었느냐 이런 거는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또는 위기의 어떤 히어라키 밑에서 있을 때 심리전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뭔가 무력으로 힘을 쓰거나 뭐 강압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평상시에 전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걸 받아들이는 또 상대방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 더 순종적이거나 조금 더 의존적이거나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였을 때는 사실은 싫습니다 정도의 말 한마디조차도 굉장히 저항한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분명한 그런 심리에 의한 폭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그다음에 피해받은 분들이 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왜곡되어 있다. 이 개인이 얼마나 취약하냐, 얼마나 무서웠느냐, 얼마나 불안했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변형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 뇌에서 갖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일이 보고하는 걸 갖고
그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 말씀이 다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건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정보 수집을 하고 가급적이면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투 운동에 또 이제 고백이 오면 그 다음에 사과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보통 아니었다, 약간 부인하다가 또 다른 피해가 나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률적이라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이 앞에 변호사님 앉아 계셔서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법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나치게 법률 자문에 의존해가지고 내가 도의적 윤리적으로는 잘못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다. 대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어떤 그 태도를 은근히 내비치는 그럼으로써 또 피해자를 이게 좌절시키는 너 어떻게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의 패턴이 또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사과문을 보면은 거기에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법률 자문을 구한 다음에 나온 사과문이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실제로 또 뭐 연극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행 연습까지 이제 네. 할 정도로 뭐 법적인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대중 앞에 서서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면 또는 설령 법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사실이고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그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들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긍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잠시는 그런 비난을 받고 이렇게 수그러들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회가 좀 그런데 관대하게 또 용서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 책임을 일단 피하자 뭐 이런 마음 아닐까요? 최근에 그 대중 앞에서 사과를 한 그런 여러 유명 인물들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다르거든요. 뭔가 하나 남겨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대중의 반응이 좀 달라지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다시 어느 정도 본인의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그런 아주 그 섬세하고 세밀한 그런 그 언어의 그런 사용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거는 법적 책임을 질 거는 지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회복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걸 해야 이것이 진정한 사과거든요. 회피성 사과는 오히려 2차 가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과 부분에 있어서 사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정말 진정으로 사과입니다. 그 사과와 사과에 따른 응당한 조치 이 부분을 해주는 것이 저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남자가 이 정도쯤이야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인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게 봐야 되는 게 대중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남자가 저 정도 한 거 가지고 왜 그러지라고 또 생각하는 대중들이 또 상당수 있다 보니까 그런 대중들에게 당신들 입장에서는 호소하는 측면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문화운동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가 숨지면서 이제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미투 운동의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서지현 검사가 폭로를 한 것도 과거 8년 전의 사건. 그다음에 그 이윤택 그 감독에 대한 것도 벌써 거의 10몇 년에 오래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것을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금 이 목소리를 더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공감을 해야 되지. 이게 피로감을 얘기할 때는 아니고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가해자들이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프레임으로 사실 동조하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이건 저는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그 언론에서도 어떤 팩트에 대한 정확한 체크와
또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SNS에서 지금 막 그렇게 떠도는 그런 소문들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로해지는 거죠. 예.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가해자로서 지목이 됐지만 너무 많이 이제 노출을 하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가 또 잇따라 나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에 또는 대중에게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고 또 이분조차도 어디 가서 본인을 편안하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또는 지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취약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분은 보호받아야 되는 또 다른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너무 노출시켜서 취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분을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개인의 죽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떤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반응을 보면 상식이 실종된 반응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 범죄 피해를 제기한 사람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도범이 자살했다고 그래가지고 절도범을 신고한 사람을 탓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인데 이 상식조차도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 실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있겠지만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김현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그 미투 그 가해자 고백한 사람 상대방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허위로.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부작용적으로 그런 이제 피해 아닌 피해자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가면서 제도적으로 또 이 부분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정말 이렇게 대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익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언론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실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때는 많은 검증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무 급하게 막 뭔가 뉴스화되고 막 선정적 보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검증 없이 되는 그 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익명으로 저는 익명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익명으로 어디 뭐 인터넷 게시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방송 매체에서 얘기할 때는 저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성폭력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무슨 회식이나 출장 같은데 여성들 아예 배제하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대화할 때도 여성들을 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말이 그 펜스 룰이라는 거죠. 네. 그 펜스 룰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영어로 울타리가 펜스잖아요. 네. 네, 그 저는 펜스. 그건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그 펜스가 아니라 그 미국 부통령이 지금 마이크 펜스 아닙니까? 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02년에 한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는 함께 식사도 안 하고 술도 먹지 않는다, 술도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그 펜스 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마이크 펜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빌리 그레이엄 룰로도 이제 그 일컬어졌는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2002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펜스 룰이라고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남성 우월적 시각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말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이제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면 첫째는 남성은 여성과 그 자리를 함께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성적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냐. 더더군다나 분위기가 소위 말해서 은밀해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 이제 편견을 전제로 한 전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성은 모두 잠재적 소위 말해서 꽃뱀이냐. 굉장히 그 조심스러움의 표현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한 그 2차 가해의 또 다른 형태가 결국은 펜스룰의
전형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네. 이게 펜스룰로 우리가 만약에 이거에 대응하는 미투에 대응하는 것이 펜술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혹시 넓어지게 되면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성들이 많이 취업돼 있다 하더라도 고위직의 여성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리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가 조금 더 성평등한 양성평등한 그런 사회로 간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고 구별짓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게 후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투라는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 근저에 너무나 차별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차별과 배제가 많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건데 더 이거를 강화하는 거로 이거를 해법을 찾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현상을 아직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약간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성별을 떠나서 여성을 뭐 동등한 인격자 파트너로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으면 사실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일반 그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런 현상이 조금씩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 입장에서. 물론 이렇게 펜스룰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그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런 그 행동들을 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펜스룰 관련된 그런 그 논란이 좀 잦아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직장 문화 자체가 이제 여성을 능력으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모로서 평가한 거예요. 남성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뭐 분위기 좋게 하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성찰적 반성을 하게 된다면 사실 펜스룰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내지는 대응 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성평등 현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 이른바 성격차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4개 나라 가운데 118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후진국인 거죠. 바로 이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미투 운동이 지금 진짜 들불처럼 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뭐 각각 정치계, 법조계, 학계, 그다음 의료계 이렇게 종사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정치 굉장히 심하지 않나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 국회에 그 여성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여성 국회의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라면 한 17%가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30% 수준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여성들이 고용상의 지위입니다. 근데 고용상의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정규직이 많고 또 임금 격차가 지금 36%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때문에 이 성격차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이 미투 운동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 법조계가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법조계 내에서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그 빈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뭐 여성 최초 대법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성 최초 검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뭐 큰 화제가 되지 않을 정도거든요. 특히 뭐 여성 대법원장, 검찰총장, 변협회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법조계 내에서도 아직 물론 전체적인 법조인의 숫자도 문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그 남성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초임 검사, 초임 판사들 같은 경우에 여성이 거의 뭐 절반 또는 그 이상입니다. 점점 이제 많이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더 변화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계는 좀 낫지 않습니까? 물론 학계도 뭐 인문사회계열하고 이공계, 자연계 뭐 좀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요 성격차 지수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그 이제 서지영 검사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그러면 신임 검사 중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따지면은 이런 어떤 양적 지수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부장적 위계 질서, 어떤 그 폭력적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성격차 지수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해결될 수 있을까 문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미투 운동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제 굉장히 그 성찰적인 질문, 내지는 반성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숫자라도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전제 조건이죠. 숫자가 네. 늘어야 되는 네네. 거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임계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 그래도 어쨌든 양성이 뭐 50대 50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최소한 30%가 돼야 그 조직 안에서 발언권을 갖거든요. 근데 이게 그 30%를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임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의사결정직에 30%가 여성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뭐 민간 기업에서 임원에 여성들 참여 10% 안 됩니다.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요 의사결정직에는 안 되고 뭐 국회의원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좌관들이 의사결정 많이 하거든요. 사급 보좌관 중에 여성이 6%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네요. 더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 뭔가 적극 조치를 하는 그 변화가 있지 않고 밑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뭐 방송계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결정하는 이사직에 여성 30%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변화를 저희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부터 해야 이런 것이 방송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3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료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반수 이상이 여학생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시험 봐서 하는 부분은 지금 다 여성들이 훨씬 네. 우위인 것 같아요. 제 삶도 그렇고 내담자분들도 보면 나는 엄마 아빠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남녀 차별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사회에서 진출하고 보니 정말 유리천장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나는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고 내가 여자로서 요구되어지는 게 직업 그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 외에도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는 엄마로서의 역할들이 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많이들 우울한 여성들이 능력이 출중한데도 네. 우울한 분들이 내담자로 많이 오세요. 그럼 저는 너무나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저 또한 집에서 가사도 하고 또 아이도 보고 이제 업무도 하는데 분명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평등이 과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미투 운동에서 제가 너무 멀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욱더 많은 여성분들이 좀 더 위로 진출을 해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여자 의사들이 아무리 많아졌다 해도 병원에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또 남자분들이십니다. 거기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서 남녀 평등하게 똑같이 가르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아이들, 우리 지금 후배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너무나 많은 좌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만 현재 그것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존의 기성세대 분들이 좀 빨리 자각을 해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셨으면 정신의학계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좀 환자분들도 좀 줄어들고 우울하신 분들도 좀 줄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남인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그 젠더 폭력 대책 네.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대책 같은 거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지금 의원님들이 아주 법안을 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법안을 내고 계십니다. 우선은 제일 이제 이번에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고용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은 뭔가 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무슨 영화계, 뭐 아니면 연극계, 뭐 문단계 이런 데는 무슨 협회 이런 조직에는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든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차별과 성희롱과 관련한 어떤 그 포괄적인 입법. 그러니까 성희롱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 규정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진정을 해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이런 법들이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 가지고는 이게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대책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좀 뭐 당장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우선 남성이 이렇게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성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어쩔 줄 몰라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남성들을 도와주는 전략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권력이나 위계가 아니더라도 남성다움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왔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굉장히 반성해야 될 포인트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남성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형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남성들이 조직화돼 가지고 미퍼스트가 확대되는 이런 쪽에도 조금 그 이제 정부 대책의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결국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린이집부터 아이들이 보편적 그 인권 시민 교육으로서 성평등을 그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내재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사실 이 성폭력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상당히 꺼리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이 꺼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달 9일에 이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그 회기가 끝났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국가벌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지금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성폭력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명예훼손죄로 돌아올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 그리고 또 그런 걸 이겨내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들추어지면서 또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사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좀 단념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그런 최종 권고가 있었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동안 나왔던 일련의 네. 그 2015년 통계인데요. 네. 성폭력 발생한 거가 그 대검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3만 1,000건이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신고된 게요? 예. 네. 근데 그 사실 이거 자체가 신고율이 10%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거의 뭐 30만 건이 신고하지 넘는다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신고를 해도 기소율이 또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화 이런 뭐 방화 이런 것도 굉장히 기소율이 높은데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4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법원에 가면 또 무죄 또는 집행유예 이렇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가기가 정말 그 피해자가 여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피해자의 성 이력에 대해서 질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 이력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지금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유엔에 그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공고도 그런 성 이력을 진리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우리 이제 아마 공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완이 돼야만이 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네.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고 이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까지는 아니지만 설사 고소가 들어와도 그것을 위법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겠다. 이 성폭력 범죄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법무부가 어쨌든 입장을 정하고 특히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도 그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무고죄에 대한 조사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지금 법무부의 아마 여성가족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을 또 적용하지 않으면 또 문제점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은요. 이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둘로 나눠봐야 돼요. 이게 사실 적시라고 했는데 네. 이 사실이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견 제시가 아니라는 의미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 그렇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실을 말했다 이런 말이 의미가 네. 되겠죠. 그 사실 중에는 허위 사실이 있고요. 또 진실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실된 사실, 즉 실제로 있었던 일, 내가 겪은 사실을 말했는데도 그게 오히려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네. 또 유엔도 이 모욕죄 또 명예훼손 죄를 처벌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를 두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고요. 이게 언론 자유에 대한 위축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폐지하자는 의견도 좀 만만치 않은데 현재로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또 국회에서의 여러 토의와 또 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이 2차 가해 그리고 또 이제 허위 사실
공포로 인한 어떤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아닌 사람,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본다면 일단은 이 미투를 한 분들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든지 2차 피해를 막는 쪽에 우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지금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진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제 2차 그 피해를 어디서 더 많이 입냐면 그 경찰 조사,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검찰, 경찰, 그다음에 판사 이런 데 법조계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 근데 그 교육도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사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성폭력 전담 재판부들은 이런 사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매뉴얼을 굉장히 경교하게 그 수사 매뉴얼이나 조사 매뉴얼에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그런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을 안 받아요. 그러면 교육을 만약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의 장이 뭔가의 어떤 그 공공기관한테 불이익을 주는 다 받도록 100%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안 받아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네. 받아야 된다고 이제 안 받았을 경우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보편적 인권 시민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라는 좀 더 큰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중요한데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어떤 그게 의무 교육 과정이 됐든 제대로 된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교육 과정이 됐든 어쨌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 그런 어떤 가치가 내재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또 그런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선진국들은 그런 교육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미 그렇게 그 가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20년 한번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이제 교육, 전문 강사의 양성 뭐 이런 것들에 좀 그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법은 정말 최소한입니다. 정말 이거는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 또는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그 불이익, 제재를 줄 수 있는 규정들을 두는 것이 법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사실 법만 둔다고 해서 문화가 생기거나 또는 문제점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정말 최소한 정말로 깔아놓는 것이고 네. 그 이외의 구체적인 그런 그 조치들은 또 다른 방면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전부 다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저는 이게 그냥 뭐 젠더 간의 갈등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를 교육도 하고 법도 개정을 하고 또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치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미투 운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저 남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우,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너도 소중하다. 우리가 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훗날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 기 소르망이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남녀 모두 인간으로서 더 행복하고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